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자정부터죠. 0시부터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선거다, 코로나 총선이다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지금 어떤 상징성보다는 이 코로나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민심을 돌보는 방향으로 이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 이낙연 그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본인의 지역구인 종로구의 마트를 시작점으로 잡았고요. 예.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본인의 지역구인 고양에 있는 지축 차량기지 그곳에 일하는 심야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미래통합당이죠. 동대문 시장을 방문했고 소원학교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민생 그 선대위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상징성들이 좀 있는 행보들을 했네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코로나19 사태가 좀 전체적으로 이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은 상징성을 갖는 것이 이런 민생보다는 이 정권 심판이냐, 또는 정권 지지냐 이런 쪽에서 그 구호를 많이 현상화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총선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대면보다는 비대면, SNS 같은 그런 영향력이 큰 비대면 방식으로 이제 선거가 많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용적으로도 어떤 검찰 문제라든가 또 이 어떤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민생에 관련된 내용, 또 코로나 대응 문제 이런 게 나올 텐데 여당은 코로나 이길 수 있다 이런 대책을 우리가 내놨다 믿어달라 힘을 실어달라 이런 쪽에 주로 가 있고 보수 야당은 코로나 초동 대처가 안 되니까 이렇게 힘들어진 거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 힘들었다. 이렇게 정부 책임론 중심으로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찌됐든 선거 운동을 활발히 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좀 이슈 중심으로 그리고 민생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낙연 후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왔어요. 어제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갔었던 데죠. 예. 근데 여기에서 오늘 종부세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좀 이거 뭐지? 하면서 좀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예, 이 종부세를 좀 바꿔보자. 이런 얘기는 사실, 여당 내에서 주로 강남이나 분당, 이런 유권자들의 어느 정도 부담이 갈 수 있는 곳에 나온 후보자들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소위 이름이 험지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의 험지라고 좀 부유층들이 많이 사는 양천이랄지 성남이랄지 이런데 강남이랄지 이런 후보자 국회의원들이죠. 그렇죠.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주로 나와서 이 요구 사항들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이번에 그 이낙연 후보가 이야기한 이 종부세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을 가졌는데 그분이 이제 실수요자라면 실수요자고 집 하나 있고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시킨다. 이러면은 그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의 규제 지금 상당히 강하게 이 대출 규모를 제한해 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현실성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규제 완화 아니냐라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상당히 오늘 많이 나왔고 게다가 이제 예전에 이낙연 총리도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으니까 처분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좀 강남 정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스탠스가 좀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런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유동성이 어디로 갈까 지금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면 금세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얻은 효과가 지금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책임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라든가 또는 투자 수요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부동산 얘기뿐만이 아니라 추경, 2차 추경의 사각지대 지원 방안을 하는 내용도 우리 이 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예, 뭐 이 위원장이 그 통계나 정책이 놓치고 있는 이 사각지대도 좀 찾아내서 2차 추경안을 마련해달라 이런 얘기를 정부에 이미 주문했다 이런 내용인데, 네. 뭐 이 위원장이 주문했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겠으나, 지금 현재 이 총선 전에 아마 추경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텐데요. 예. 긴급재난지원금 7조 1,000억 원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사각지대 지원책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규모가 좀 더 커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누구냐? 이 방문 요양자라든가 피부 관리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부 대책으로 보완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찾아서 좀 지원책을 같이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발상인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작년 소득 기준으로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올해 작년까지는 돈을 어느 정도 벌다가 올해 갑자기 손님이 준 업종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각지대가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일종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정책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너무 급박하게 긴급 대책을 짜다 보면 항상 그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1차 추경에서 좀 놓친 부분들도 생길 수 있고 또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주면서도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서 메울 필요가 있다. 또 이것은 대통령도 주문을 한 바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대책 부분, 또 사각지대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이번에 2차 추경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낙연 후보의 그 발언 중에 눈에 띄는 게 저는 이거였는데, 야당 심판론은 적절하지 않다. 야당 심판론은 꽤 오래전에 사라졌다. 이거를 여당의 유력한 공동 후보이자 공동 선대위원장이 말을 하는 게,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그 문장을 보면서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까. 이게 다 준비된 멘트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고심이 많이 들어간 그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야당 심판론이라는 것이 그동안 거의 작동되지도 않았고 그런 말 자체도 별로 없었어요. 야당 심판, 보통 정권 심판론을 주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번에 야당 심판론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정치부 출입하면서 거의 처음 듣는 용어거든요. 그만큼 지금 미래통합당에 대한 국민적인 그 반발이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데 만약에 여당에서 야당 심판론을 계속 그 이야기하게 되면 정권 심판론을 저쪽에서 또 강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심판론을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 안 되죠.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이야기한 게 국난극복이란 용어를 쓰면서 이 부분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국가의 어려움, 국가의 재난 상황이다.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것은 정권 심판론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아예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그렇네요. 이 야당 입장에서 지금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여당과 정부를 갈자, 바꾸자, 힘을 빼자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국정 발목 잡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여당과 정부를 공격하면 그런 일종의 프레임을 만드는 차원에서 야당 심판론은 아니다라고 오히려 선을 고단수네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뭐 제 해석이 맞은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가야 여당 입장에서 여당이 지금 내세우는 게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 이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당과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 이런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 부각을 시키면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발목 잡기 하는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야당 심판론이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한 이 발언의 배경에는 이런 게 있었고요. 자, 총선 의석수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돼? 낮춰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145석 내외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그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죠. 지금 아마도 그 위치상 이낙연 후보가 지금 당에서 조사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를 다 아마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잘 알 텐데, 일단은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지지층 결집이 이제 좀 떨어지니까 아마 겸손하게 최대한 얘기하려고 했을 것이고요. 실제로도 지금 145석 내외가 가능할 거냐, 이런 그 의문들이 있어요. 지난번 여당 전략기획위원회에서는 지역구 130석에 비례대표 7석, 137석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계속 그 비판적으로 나왔던 게 지역구 130석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30석이라고 하면은 현재 253석 중에서 과반이 127석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민주당은 호남 기반, 그 지역적으로 보면요. 호남을 기본적으로 기반을 하기 때문에 이 과반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군요. 영남이 아무래도 의석수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영남이 65석, 호남이 28석이거든요. 이게 37석 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극복을 해야 되냐면 수도권에서 대부분 극복을 해내야 돼요. 근데 지난 20대에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얻은 게 82석이거든요. 112석 중에 82석. 상당히 많이 얻었죠. 거의 70% 이상을 가져온 거네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 80% 가까이.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중에서 상당수를 그대로 거의 지켜내야 지금 나오는 130석, 지역구 130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나오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수도권에서 지난번에 그런 성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많이 갈리는 거죠. 그렇군요. 자, 비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불어시민당, 뭐 자매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또 최근에 조사 보니까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이 좀 많이 빠지고 저기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14%까지 오르고 좀 약간 혼동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최대한 더불어시민당과 밀접하게 다니면서 우리가 진성이다,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지율이 열린민주당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더불어시민당 비례정당의 그 의석이 그래도 17석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15석까지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소수 정당 2석 빼고 나머지 13석, 많으면 15석까지 이게 거의 민주당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래 생각했던 7석보다는 훨씬 많은 의석수가 민주당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민주당이 생각했던 의석수보다는 더 많은, 좀 더 유리한 지점에 현재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열린민주당 얘기를 제가 좀 했는데 지금 열린민주당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29%에서 지금 리얼미터 기준으로 20%까지 떨어지고 9%포인트나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거를 정의당과 지금 열린민주당이 대부분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굉장히 뭐 논쟁도 있고 뭐 서자네, 효자네, 뭐 DNA가 어떻네, 뭐 성이 같네, 다르네 지금 뭐 연일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둘이 경쟁하는 것이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게 되면은 여하튼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지지층이 갈라지면서 결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친문 계열과 약간 느슨한 민주당 지지층이 그렇기 때문에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두 당 중에 하나를 갈 것이다. 그리고 특히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더불어시민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시민당을 안 찍어주면 민주당 후보들이 떨어진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호소를 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이 오도록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열린민주당하고 경쟁해서 제로섬이 될 거냐 아니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끌어올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그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외연 확장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거는 약간 의견들이 갈리는데 대체적으로는 열린민주당 분들은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돌아서지 외연 확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전망들이 그렇죠. 좀 더 많아요. 예. 열린민주당은 어렵고요.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이 좀 더 확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더불어시민당이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정책을 조금 다르게 써야 이게 확장이 가능한데 지금 둘이 선명성 경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더불어시민당은 열린민주당을 볼 게 아니라 저 중도층을 공략을 해가지고 더 넓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뭐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 같이 돼버리면은 외연 확장이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그 속도대로 가게 되면 10석 이상은 충분히 가져가거든요. 그러게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진보 진영이 파이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이 4월 15일 날 끝나지만 21대 국회는 5월 30일 날 시작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이에 5월 15일에 더불어시민당이 해체가 되고 예. 그 이후에 그러면 열린민주당과 실제 민주당이 어떻게 결합할 거냐. 이런 그 총선 이후에 상당히 복잡한 시나리오가 다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게요. 지금 합당을 한 해 만에 이거 가지고도 오히려 강한 선명성 강한 야당으로 남아서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겠다 뭐 이런 발언도 나오고 굉장히 좀 혼돈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요거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조금 논란에 아니면 좀 관심 가는 얘기가 나왔는데 김부겸 의원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대권 도전 선언을 했어요. 예, 김부겸 의원은 지금 주호영 후보와 이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예. 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 있기도 하고 좀 벗어나면서 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지금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이분은 이제 대구 수성 을인데 이미 그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려고 내국에 온 것이 아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 대권 도전 의지를 보였고요.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지금 거의 박빙 수준에 현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대권 도전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두 후보 모두 확실하게 당선된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 대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한 번만 더 할 테니 예. 더 이상 한 번만 더 밀어달라 이런 어떻게 보면 강한 호소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 다선 의원들이 지역구에 나가서 난 이번에 그 국회의장 한번 하고 싶다. 예, 예. 이것만 하고 그만둘 거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맨날 얘기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이종걸 의원도 그랬고요. 이석현 의원도 그랬는데 모두 떨어졌죠. 예, 예. 예. 여튼 이 다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이번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는 대권에 도전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찍어주면 이 지역의 발전은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 고향에서 대선 후보 나와서 내가 만약에 되면은 우리 고향 발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렇게 말은 안 했어도 은연중에 그런 게 좀 깔려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있고요. 이 경쟁자 있지 않습니까? 당내 경쟁자. 예. 이런 분들이 잘 안 도와주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내가 이것만 하고 이제 나간다. 예, 예. 다음은 당신들이 여기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 이번만 도와달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식스 내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